여기 영국의 한 전문가가 엄청난 일을 겪고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항공 컨설턴트인 그는 한국에서 자신의 모든 생각이 완전히 뒤집히는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내가 이들에게 가르쳐줄 게 많겠군 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가 KAI에서 맞닥뜨린 충격적인 상황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그가 목격한 한국 엔지니어들의 놀라운 모습에 그만할 말을 잃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한밤중에 벌어진 긴박한 순간, 그는 한국인들의 진정한 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됐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가 본 것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평생 잘못 알고 있었던 진정한 성공의 비밀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는 한국에서 배운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가 한국에서 어떤 충격적인 경험을 했던 걸까요?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하늘이 부드러운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었어요. 제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천천히 하강하고 있었죠. 저는 작은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처음으로 한국을 바라봤어요. 아침 햇살이 아래쪽에 유리와 철로 된 건물들에 반사되면서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어요. 제 이름은 헨리 블랙우드라고 해요. 사실 일 때문에 전 세계를 돌아다닌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느낌이 달랐어요. 시계를 확인했더니 현지 시간으로 6시 45분이더라고요. 제 몸은 여전히 런던 시간에 맞춰져 있어서 저녁이라고 느꼈는데 억지로 하품을 참았어요. 승무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먼저 한국어로 그리고 영어로 착륙 준비를 하라는 안내가 나왔죠. 공항에 가까워질수록 항구에 떠 있는 배들과 멀리 안개에 쌓인 산봉구리들이 보였어요. 이번 일은 단순한 자문 업무가 아니었어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서 저를 특별히 요청했거든요. 제가 항공 인프라와 정책 분야에서 일한 경험 때문이었어요. 이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항공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전문가가 필요했죠. 지난 20년 동안 저는 꼼꼼한 계획과 세심한 주의로 명성을 쌓아왔는데 비행기가 한국 땅에 착륙할 때 과연 제가 이 도전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더라고요. 공항은 정말 현대적인 디자인의 걸작이었어요. 곡선이 우아하게 이어지고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죠. 한국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들이. 방향을 안내해줬고 무빙워크는 조용히 움직였어요. 모든 것이 잘 기름칠된 기계처럼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저는 사람들을 따라 입국 심사를 받으러 갔고 심사관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 여권의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리고 수화물 찾는 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제 짐은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돌고 있었어요. 이런 효율성은 정말 감탄스러웠어요. 도착홀에서 그는 금방 눈에 띄었어요. 김민재 박사님은 다림질이 잘 된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이메일에서 사진으로 본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 차분한 분위기를 풍기는 분이더라고요. 그분은 제 이름이 적힌 작은 팻말을 들고 있었지만 사실 필요 없었어요. 우리는 눈이 마주쳤고 그는 따뜻하게 웃어주셨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블랙우드 씨. 그가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악수는 단단하고 자신감 있었죠. 이야기 나눌 게 많습니다. 헨리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말했어요. 그의 유창한 영어에 감사했죠. 이른 시간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재 박사님은 제 짐을 들어주셨고 제가 괜찮다고 했지만 손사래를 치셨죠. 사천까지 차로 약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가 설명하며 걸어가셨어요. 가는 길에 프로젝트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주차장은 정말 깔끔했어요. 그 점도 저한테는 인상적이었죠. 민재 박사님의 차는 세련된 제네시스 세단이었는데 형광등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차를 타고 아침 교통 속으로 들어섰을 때 모든 것이 부드럽게 흘러가는 걸 느꼈어요.
런던이나 뉴욕에서처럼 거칠게 끼어드는 차가 없었어요. 우리가 남쪽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사진으로만 보던 한국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고속도로는 매끈하고 잘 관리되어 있었고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나란히 있는 풍경을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유리로 된 숲처럼 솟아있는 현대식 아파트 단지를 지나더니 전통기와 지붕을 얹은 마을들이 계곡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노는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초록색 사각형들 사이로 산업단지와 물류센터가 군데군데 자리 잡고 있었어요. 민재 박사님은 훌륭한 가이드셨어요. 주요 랜드마크를 가리키며 한국의 빠른 발전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50년 전만 해도 보이는 것 대부분이 전쟁의 잔해였습니다. 그가 풍요로운 시골 풍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걸 다시 세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지한 톤에 저는 그의 옆모습을 유심히 봤어요. 그는 시선을 도로에 고정하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책임감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더 나은 항공기나 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간의 의지와 진보로 이룩한 기적을 보존하는 일이었죠. 우리가 사천을 알리는 표지판을 지나칠 때쯤 민재 박사님은 KAI가 직면한 도전 과제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기술적인 문제들은 제가 익숙한 것들이었어요. 사이버 보안, 인프라 회복력, 공급망 보호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그 맥락은 독특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위치한 장소는 자연재해부터 인간의 위협까지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특별한 환경을 만들었더라고요. 당신의 전문성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헨리 씨는 한국에서 배울 게 더 많으실 겁니다. 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 앞에 펼쳐진 산들을 바라봤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전문가로서 한국에 왔지만 다시 학생이 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게 기대되더라고요. 처음 KAI 본사에 도착했을 때 저도 모르게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시설은 작은 도시처럼 넓게 펼쳐져 있었고 반짝이는 유리 건물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민재 씨가 저를 보안 게이트로 안내하면서 제가 이전에 맡았던 컨설팅 업무들과는 정말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경비원들은 우리의 신분증을 꼼꼼하게 확인했고 그들의 표정은 진지하고 집중된 모습이었어요. 지난해부터 보안을 2배로 강화했어요. 민재 씨가 본관 입구로 들어가며 설명했어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거든요, 블랙우드 씨. 안으로 들어가니 메인 엔지니어링 홀이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벽을 가득 메운 커다란 화면들에는 항공기 설계 3D 모델들이 표시되고 있었고 엔지니어들은 컴퓨터 앞에 모여서 한국어와 영어로 빠르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바닥은 흠 하나 없이 깨끗했고 모든 기계는 새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독일, 프랑스, 미국의 공장들을 방문한 적도 있지만 이곳은 특별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민재 씨가 제 표정을 유심히 살피며 물었어요.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근데 모두들 긴장해 보이는 것 같아요. 민재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타간로그 공군기지 공격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러시아의 비행기들이 파괴된 건 항공기들이 지상에서도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줬거든요. 여기 한국에서는 그런 위험을 감당할 여유가 없어요. 그는 태블릿을 꺼내 지도 하나를 보여줬어요. 우리의 현재 위치는 파란색으로 깜빡이고 있었고 주변에는 빨간 점들로 잠재적인 위협 지역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불과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북쪽에는 북한이 자리 잡고 있었고 서쪽으로는 중국의 거대한 공군 기지들이 해안을 따라 늘어서 있었어요. 동쪽으로는 러시아 영토가 동해를 따라 펼쳐져 있었고요. 우리는 새 강대국 한가운데에 있어요. 민재 씨가 말을 이었어요. 그들의 비행기가 우리 영공 가까이 날아오는 일이 매일같이 벌어져요. 그들의 기술은 매달 더 발전하고 있고요.
우리는 우리 항공기, 우리 국민,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해요. 그날 남은 시간은 그들이 현재 사용하는 시스템을 검토하는 데 보냈어요. 엔지니어 팀은 더 강력한 항공기 경납고 설계, 더 나은 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위성 관측에서 비행기를 숨길 수 있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 저에게 설명해 줬어요.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마치 시간과 싸우는 것처럼 집중해서 일하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머릿속이 정보로 가득 차서 어지러웠어요. 제 표정에서 피로를 읽었는지 민재 씨가 저녁을 먹으러 시설 밖으로 나가자고 제안했어요. 한국을 더 잘 이해하셔야 해요.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의 기술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요. 그는 저를 그의 가족이 사는 전통 한옥으로 데려갔어요. 아름다운 곡선의 기와 지붕과 종이창을 가진 나무로 된 집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온돌 덕분에 바닥이 따뜻했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집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민재 씨의 아내가 김치찌개를 준비했는데 돌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매콤한 찌개였어요. 우리는 낮은 식탁에 앉아 방석에 기대며 저녁을 먹었어요. 그때 민재 씨가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농부셨어요. 그가 찌개를 휘저으며 말했어요. 30살이 될 때까지 자동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셨죠. 하지만 아버지가 꼭 교육을 받게 하셨죠. 아버지는 한국이 아직 전쟁의 상처를 회복하던 시절에 엔지니어가 되셨어요. 철강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하루 16시간씩 일하셨죠. 민재 씨의 눈은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어요. 어릴 때 우리 도시가 변하는 걸 보며 자랐어요. 흙길이 고속도로로 변하고 작은 집들이 아파트로 바뀌고 농장이 공장으로 변했죠. 모두가 한국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힘들었겠네요. 제가 그 급격한 변화를 상상하며 말했어요. 정말 힘들었죠. 민재 씨가 동의했어요. 하지만 그게 바로 한국인을 특별하게 만드는 점이에요. 회복력은 우리 DNA에 새겨져 있죠.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해요. 문제가 불가능해 보이면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내요. KI에서 매일 그런 정신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하루 동안 배운 것들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히 또 다른 컨설팅 업무가 아니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단순히 더 나은 항공기 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지키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 책임의 무게가 실감이 났어요. 우리가 여기서 하게 될 일이 제가 그동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주도의 아침은 늘 그렇듯 평범하게 시작됐어요. 바닷바람이 상쾌하고 공기는 신선했으며 해가 뜨면서 한라산은 분홍빛과 황금빛으로 물들었죠. 저는 민재 옆에 서서 새로 세울 항공시험시설의 계획도를 보고 있었어요. 이곳은 딱 알맞은 장소였어요. 해안가 근처의 넓은 땅이고 인구 밀집 지역에서도 멀었거든요. 통제탑은 여기 쓰면 좋겠어요. 민재가 청사진의 한 지점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바람도 적당하고 시험 비행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위치예요. 그의 열정이 전염돼서 저도 프로젝트의 가능성에 점점 설렜어요. 그 시설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최첨단 경납고에서 시험용 항공기를 보관하고 고도화된 추적 시스템으로 모든 시험 비행을 모니터링할 계획이었거든요. 현장을 걸어 다니며 저는 이미 미래의 엔지니어들과 파일럿들이 이곳에서 일하며 한국 항공 우주 기술의 한계를 넓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임시 통제실로 향하고 있을 때 평화로운 아침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일이 벌어졌어요. 첫 번째 경보음이 날카롭게 울리더니 곧이어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울리기 시작했죠. 컴퓨터 화면들에서 빨간 경고등이 번쩍였고 엔지니어들이 각자의 자리로 달려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게 분명했거든요. 시스템 침입 감지, 누군가가 외쳤어요. 여러 접근 지점이 동시에 뚫렸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급격히 심각해지더니 그는 재빨리 메인 콘솔로 이동했어요. 저도 따라갔고 화면에는 빠르게 코드 창들이 나타나며 깜박였어요. 이건 정말 정교한 사이버 공격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어떤 것과도 달랐죠. 공격자들은 KAI의 차세대 전투기 설계도를 포함한 가장 민감한 파일들을 노리고 있었어요. 방 안은 통제된 혼란으로 가득 찼어요. 엔지니어들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침입자를 차단하려고 안간힘을 썼고, 다른 사람들은 전화로 전국의 보안팀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있었어요. 경고 메시지가 화면에 계속 떠오르는 가운데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보조 전력 시스템에서 백도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긴장한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우리가 충분히 빠르게 그들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저는 민재를 유심히 지켜봤어요. 주변에서 위기가 터지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그의 눈은 상황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모든 디테일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보였죠. 그리고 그는 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그의 표정은 무겁지만 단호했어요. 헨리, 당신은 유럽 전역에 공항 보안 시스템을 설계했잖아요.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게 뭔지 보여요? 이걸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저는 머릿속에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떠올렸어요. 공격자들은 정말 영리했어요. KAI의 주요 방어선을 뚫고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시스템에는 약점이 있기 마련이죠. 공격자들의 시스템도 예외는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벽에 걸린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전력 경로와 데이터 연결을 추적하다가 무언가 딱 떠올랐어요. 보조 네트워크예요. 제가 특정 접점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들이 탐지를 피하려고 백업 전력망을 통해 모든 데이터를 라우팅하고 있어요. 만약 그 구역 전체의 전력을 차단하면 그들을 내쫓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며 리스크를 설명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3, 4시간 동안 모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꺼질 거예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시험 작업이 중단될 겁니다. 민재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몇 시간을 잃는 게 우리의 미래를 잃는 것보다는 나아요. 저는 메인 콘솔로 이동해 키보드를 잡았어요. 정말 확실해요. 제가 물었어요. 일부 시스템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도 있어요. 헨리, 우리는 당신을 믿어요. 민재가 굳건하게 말했어요. 진행하세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보조 네트워크를 종료하는 명령어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엔지니어들이 주변으로 모여들며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방 안은 조용해졌고 모두 숨을 죽이고 제가 마지막 명령어를 입력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준비됐나요? 제가 물었어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엔터키를 눌렀어요. 방 안은 부분적으로 어두워지면서 화면이 꺼졌어요. 비상등이 어두운 빨간빛으로 방 안을 비추고 있었죠. 몇 초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하나둘씩 주요 시스템들이 재부팅되기 시작했어요. 메인 화면에 진행률 바가 천천히 올라가며 네트워크가 재구성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적 서버와의 연결이 끊겼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알렸어요. 그들이 차단됐어요. 방 안에 환호성이 터졌지만 곧 조용해졌어요. 민재의 얼굴은 여전히 심각했거든요. 뭐가 잘못됐어요? 제가 물었어요. 그들이 이미 설계도를 다운로드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그들을 막은 건 절반의 성공일 뿐이에요. 이제 그 데이터를 되찾아야 해요. 더 늦기 전에. 저는 그의 눈에서 결의를 보았고 우리의 하루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어요. 진짜 도전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화면들이 꺼지는 걸 지켜봤어요. KI의 통제실 전체가 조용해졌고 모두 숨을 죽인 채 우리의 필사적인 계획이 성공할지 기다리고 있었죠. 제가 보조 네트워크의 전원을 차단하자는 위험한 제안을 했거든요. 이 방법은 해커를 막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 시스템을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만들 가능성도 있었어요.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질 만큼 긴장이 팽팽했어요. 빨간 비상등이 걱정 가득한 한국 엔지니어들의 얼굴을 으스스하게 비추고 있었죠. 몇몇은 기도하는 것 같았고 다른 사람들은 책상을 너무 세게 쥐어서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어요. 마침내 화면이 다시 켜지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죠. 붉은 경고등이 초록색 상태등으로 바뀌는 걸 보니 숨통이 좀 트였어요.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하더니 곧 통제실 전체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우리의 빠른 판단 덕분에 해커를 KAI 네트워크에서 몰아낼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민재는 여전히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축하 분위기에서 벗어나 작은 사무실로 저를 따로 불렀어요. 헨리, 더 이상의 데이터 유출은 막았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해커들이 이미 우리 최신 전투기 설계도를 다운로드한 상태예요. 그 청사진이 잘못된 사람들 손에 들어가면 한국 전체 방위 시스템이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저는 속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완전히 승리한 게 아니었어요. 단지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걸 막았을 뿐이었죠.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민재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빠른 한국어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는 몇 개뿐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는 긴박감이 느껴졌어요. 몇 분 뒤 그는 전화를 끊고 저를 돌아봤어요. 제가 아는 한국 정보국 사람들과 연락했어요. 그가 설명했어요. 그들이 유출된 데이터가 어디로 갔는지 추적 중이에요. 초기 조사 결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서버로 가는 흔적이 보인다고 해요. 저는 의자를 끌어당기고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 서버의 정확한 위치를 찾으면 데이터를 복사하거나 판매하려는 걸 막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제안했어요. 하지만 빨리 움직여야 해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연락처들이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요원들이 서버가 있는 시설에 접근할 방법을 찾고 있대요. 그 후 몇 시간 동안 우리는 모니터 앞에 모여 디지털 지도 위를 움직이는 점들을 지켜봤어요. 민재는 정보국 연락처들이 보내온 업데이트를 번역해 줬어요. 팀이 그 건물을 찾아냈고 이제 들어갈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했죠. 보안이 최소화된 유지보수 출입구가 있대요. 민재가 보고했어요. 지금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 방 안의 긴장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만약 무슨 일이 잘못된다면 국제적인 사건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이 모든 게 마치 스파이 영화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원래는 단순히 항공 인프라 자문을 위해 한국에 온 건데 이렇게 중요한 일에 휘말리게 될 줄은 몰랐죠. 갑자기 민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그는 전화를 받았고 진지한 표정으로 상대방의 말을 들었어요. 그의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어낼 수 없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야 그는 하루 종일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해냈대요. 그가 말했어요. 팀이 유출된 데이터를 복구하고 서버에서 지워버렸대요. 그리고 서버에 접속하려는 사람들에게 큰 후환이 남을 만한 장치를 심어놨다고 해요. 저는 안도감에 몸이 풀리면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완전히 기진맥진한 기분이었죠. 민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알아요, 헨리. 대부분의 외국 자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얼어붙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바로 뛰어들어서 도왔죠. 위험한 계획에 당신의 명성을 걸었고 그게 성공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진짜 일을 해낸 건 당신 팀이에요.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빨리 움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은 본 적이 없어요. 민재는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바로 한국 방식이에요. 우리가 도전에 직면하면 함께 맞서요.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도 않죠. 저는 KAI 팀에 피곤하지만 자랑스러운 얼굴들을 둘러보며 그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군사 기밀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그들의 나라와 미래를 지키는 일이었죠. 그리고 어쩌다 보니 저도 그 싸움의 일부가 된 거였어요. 새벽 햇살이 사천의 하늘을 밝히면서 통제실 창문을 통해 황금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저는 이번 경험이 저를 변화시켰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단순한 외부 컨설턴트가 아니었어요. 위험에 맞서 함께 서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싸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위기는 끝났지만 일이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새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더 나은 방어책을 마련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어떤 도전이 닥치더라도 한국 사람들의 그 정신과 결단력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사이버 위기가 지나고 맞은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유럽에 있는 동료들에게서 메시지가 계속 울리며 들어왔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어제의 통제실에서 보냈던 긴박한 순간들로 가득했어요. 모두가 망설임 없이 힘을 합쳤던 그 시간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민재가 아침 일찍 저를 데리러 왔어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라며 평소의 차분한 말투 대신 약간 들뜬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깨어나는 도시를 지나 운전했어요. 편의점 앞에서 아침을 사는 학생들, 커피를 들고 바삐 걸어가는 직장인들이 보였어요.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KAI 시설이었어요. 위기를 겪은 직장이 회복 중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들어가 보니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엔지니어들이 컴퓨터 앞에 모여 새로운 보안 프로토콜을 테스트하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팀이 네트워크 구조를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어제 그렇게 고생했는데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민재에게 물었죠. 그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젊은 엔지니어인 지호가 화이트보드 앞에 서더니 자신이 밤새 설계한 새로운 보안 시스템에 대해 명확한 영어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은 피로로 가득했지만 목소리에는 힘과 자신감이 넘쳤어요. 다른 엔지니어들도 의견을 내놓거나 시스템의 다른 부분을 함께 구축하겠다고 나서더라고요. 다들 자발적으로 일찍 나온 거예요. 민재가 설명했어요. 아무도 호출하지 않았는데 그냥 나온 거죠. 그날 우리는 다른 기술 회사 3곳을 더 방문했어요. 어디를 가든 똑같은 광경이 펼쳐졌어요. 사람들이 각자 시스템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일하고 있었고 자기 회사만 지키려는 게 아니라 산업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더라고요. 점심은 작은 식당에서 먹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뜨끈한 국을 내어주셨고 카운터 위에 있는 TV에서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객들은 공포나 분노에 빠지지 않고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며 몇몇은 정부가 사이버 보안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하더라고요. 놀라신 것 같네요. 민재가 제 표정을 보며 말했어요. 유럽에서는 이런 위기가 생기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비난하기 바쁠 텐데요. 제가 인정했어요. 근데 여긴 우리는 위기를 다르게 맞이하죠. 민재가 말을 이어갔어요.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오래된 건물들이 모인 동네로 갔어요. 민재가 작은 가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전화 수리점 보이시죠?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저 가게가 보석상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모든 걸 잃었죠. 포기하지 않고 전자기기 수리법을 배워서 지금은 그의 자녀들이 서울의 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오후 내내 민재는 저에게 더 많은 예를 보여줬어요. 한 스타트업에서는 젊은 프로그래머들이 은퇴한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며 신선한 아이디어와 수십 년의 경험을 결합하고 있었어요. 또한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노인들에게 코딩을 가르치며 디지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어요. 우리가 한국전쟁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시절을 극복하고 지금의 모습이 된 이유가 이거예요. 민재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배우고 적응하고 함께 일하며 더 강해지죠.
해가 질 무렵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로봇 동아리에 도착했어요. 학생들이 작업대에 모여 작은 로봇을 만들고 프로그래밍하고 있었어요. 한 여학생이 어제 사이버 공격 뉴스를 보고 영감을 받아 보안 기능을 추가로 탑재한 드론을 자랑스럽게 보여줬어요. 그녀는 후배들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죠. 벌써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네요. 제가 그녀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게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유예요. 민재가 말했어요. 어제 당신이 우리의 항공기 설계를 구해주신 건 정말 중요했어요. 하지만 오늘 보신 것들, 이게 진짜로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힘이에요. 어떤 도전도 마주하고 거기서 더 강해질 수 있는 우리 사람들의 능력이죠. 밤이 되어 도시의 불빛 속을 달리면서 저는 오늘 본 것들을 곱씹었어요. 피곤을 무릅쓰고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일하는 엔지니어들, 모든 걸 잃고도 다시 일어선 사업가들, 벌써 나라의 미래를 보호할 방법을 고민하는 학생들. 이건 단순한 회복력이 아니었어요. 그 이상이었죠. 매번의 시련을 발판으로 삼아 더 나아지는 문화, 모든 도전이 개선의 기회가 되는 문화, 그리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함께 모여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였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제가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될 줄 알았어요. 유럽에서 배운 지식을 나눌 전문가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오히려 제가 배운 것들이 더 많았어요. 제 일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까지 바꿀 수 있는 교훈이었죠. 한국의 진정한 힘은 화려한 건물이나 첨단 기술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도전 앞에서 강해지는 이 사람들의 정신, 세대를 거쳐 이어지고 새로운 위기를 겪을 때마다 더 강해지는 그 정신에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아침, 저는 호텔방 창가에 서서 서울의 스카이라인 위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봤어요. 황금빛 햇살이 현대적인 유리 건물들 사이에 자리 잡은 고풍스러운 사찰들의 곡선 지붕을 비추고 있었죠. 이 장면은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발전은 과거를 잇는 게 아니라는 걸요. 짐을 천천히 싸면서 민재가 이별 선물로 준 한국 전통 셔츠의 부드러운 천을 만져봤어요. 지난 몇 달간의 경험은 마치 꿈 같았지만 배운 것들은 너무나 현실적이었어요. 짐을 쌀 때마다 떠오르는 순간들이 있었죠. 노트북은 사이버 공격 이후 저희가 설치한 보안 업그레이드를 그대로 담고 있었고, 노트에는 한국 엔지니어들과 밤늦게 나눈 대화에서 영감을 얻어 그린 항공기 설계 그림들이 가득했어요. 이제 많이 달라졌네요. 민재가 공항까지 저를 데리러 왔을 때 그렇게 말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죠. 인천공항에 처음 내렸던 헨리 블랙 우드는 이제 없었어요. 대신 진정한 강함이란 최고의 기술이 아니라 올바른 정신에서 나온다는 걸 이해하는 사람이 서 있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우리는 KAI 시설을 마지막으로 지나쳤어요. 출근하는 직원들이 하나둘씩 보였고 그들이 사이버 공격 이후 밤낮 없이 일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죠. 있잖아요. 제가 민재에게 말했어요. 유럽에서는 종종 완벽한 계획이 성공을 가져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당신네들을 보면서 성공은 완벽한 태도에서 나온다는 걸 배웠어요. 민재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초대한 거예요. 단순히 항공기술을 가르쳐 주길 바란 게 아니라 당신이 이 교훈을 직접 배우길 원했어요. 유럽으로 돌아가니 동료들이 저의 변화를 바로 알아챘어요. 회의에서 저는 더 이상 기술적인 해결책만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대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적응하고 더 강해질 수 있는 팀을 만드는 이야기를 했어요. 문제를 마주할 때면 사이버 공격 당시 한국 엔지니어들이 서로를 탓하지 않고 차분히 협력했던 모습을 떠올렸죠. 저는 팀을 가르치는 방식도 달라졌어요. 이 엔진 설계를 봐요 라며 KAI에서 찍어온 사진을 보여줬어요. 전통 한국 예술 패턴과 현대 항공공학을 어떻게 결합했는지 보세요. 우리가 필요한 건 이런 창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제 팀은 점차 혁신이란 단순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 후 1년 동안 저는 한국에서 많은 이메일을 받았어요. 민재는 KAI의 진행 상황을 꾸준히 알려줬고 그들의 성공 소식을 읽을 때마다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들은 우리가 위기 속에서 함께 만든 보안 시스템을 더욱 개선했고 세계 다른 기업들도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저는 런던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 초청받아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게 됐어요. 무대에 서서 경복궁과 KAI의 현대적인 시설이 함께 담긴 사진을 보여줬어요. 사람들은 종종 한국 항공산업의 특별함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제가 관객들에게 말했어요. 그들은 제가 첨단 기술이나 효율적인 공정을 이야기할 거라 기대하죠. 하지만 진짜 비결은 사진으로 보이지 않는 것, 바로 그들의 정신입니다. 저는 위기 속에서도 밤새 일했던 엔지니어들, 전통과 혁신을 균형 있게 아우르던 민재의 리더십,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독특한 문제 해결 방식을 만들어낸 그들의 역사를 이야기했어요. 관객들은 제 이야기에 매료됐고, 특히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좌절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연설이 끝난 뒤 세계 각국에서 온 젊은 엔지니어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러 몰려들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한국의 기술적 성과에만 관심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알고 싶어 했던 건 바로 그 마인드셋, 문화, 그리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사고방식이었죠.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단지 저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엔지니어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요즘 제 사무실 벽에는 서울의 일출을 찍은 큰 사진이 걸려 있어요. 바로 제가 마지막 아침에 봤던 그 장면이죠. 사람들이 그 사진에 대해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이건 단순한 도시 사진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우고 새로운 사고방식의 마음을 열고 강함이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는 걸 깨달았을 때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가끔 늦은 밤 어려운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경복궁에서 민재가 했던 말이 떠올라요. 한국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도전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더 강해져서 돌아왔던 모습이요. 이 기억은 매번 저에게 모든 문제는 성장의 기회가 되고 모든 좌절은 혁신의 기회가 된다는 걸 상기시켜줘요. 한국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기술적인 지식이나 직업적인 성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이었어요. 이제 저는 젊은 엔지니어들을 멘토링할 때 이렇게 말하곤 해요. 기술적인 스킬은 배울 수 있지만 올바른 정신은 직접 경험해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운이 좋은 사람들이 저처럼 한국이라는 관대한 스승과 그들의 강인한 정신을 통해 이 교훈을 배울 기회를 얻게 되죠. 저는 비행기를 내리자마자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이 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서울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더 멋졌어요. 도시 곳곳에서 번쩍이는 불빛과 사람들로 북적이는 공항의 소리가 가득했어요. 제 이름은 소피아 밀러이고 저는 전 세계를 휩쓴 K-팝 현상처럼 대중문화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미국에서 이곳까지 왔어요. 저는 문화 인류학자로서 다양한 문화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한국은 제 연구의 완벽한 장소였어요. K-팝은 전 세계를 사로잡은 문화 현상이었거든요. 저는 음악과 문화가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지에 항상 매료됐었고 K-팝은 그 힘을 보여주는 빛나는 예였어요. 긴 비행 끝에 저는 드디어 서울대학교에 도착했어요. 캠퍼스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전통적인 건물들이 현대적인 건축물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고 그곳을 걸을 때마다 평온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앞으로 몇 달간 이곳에서 제 연구를 펼칠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대학에서의 첫날은 소개와 오리엔테이션으로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제 분야에 대한 열정을 가진 동료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기대했던 사람은 바로 걸스 제너레이션의 태연이었어요.
그녀는 단순한 유명한 K-팝 스타가 아니라 사회적 원인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으로 저는 그런 점을 깊이 존경했어요. 몇 년 전 문화 외교 세미나에서 태연을 만났었어요. 그때 우리는 음악이 어떻게 문화적 간극을 메우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좋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 만남이 계기가 되어 우리는 서로 존경하는 친구가 되었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자는 공통된 꿈을 공유하게 되었어요.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는 건 정말 흥미롭고 도전적인 일이었어요. 서울대학교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로 가득 찬 활동의 중심지였어요. 저는 강의를 듣고 동료 연구자들과 만나고 서울을 돌아다니며 연구 자료를 모았어요. 서울은 정말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였어요. 제가 연구하려는 그 역동적인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었죠. 어느 날 저녁 수업과 미팅이 끝난 후 저는 동네를 산책하기로 했어요. 거리는 알록달록한 간판들로 불빛을 밝히고 있었고 공기 중엔 K-팝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태연이 최근 시작한 청소년 교육 지원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인 작은 카페로 발길을 이끌렸어요. 카페에 들어서자 태연이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는 무대 위에서처럼 우아하고 자신감 넘쳐 보였어요. 저는 다가가서 인사를 건넸고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어요. 소피아, 이렇게 보니 너무 반가워요. 태연이 말하며 일어나서 저를 반겼어요. 태연, 저도 정말 반가워요. 오늘 강연 기대돼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태연은 열정적인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소피아의 연구가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것처럼 제 간견도 그들에게 많은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래요. 우리는 다음 1시간 동안 각자의 프로젝트와 아이디어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렇게 활기찬 도시에서 오랜 친구와 재회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화와 학문이 어떻게 서로 얽히고 섞여 있는지 깨달았어요. 제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말이죠. 그날 밤 카페는 태연의 강연을 듣기 위해 모인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분위기는 전율로 가득했고 공기는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팽팽했어요. 태연이 발표할 차례가 되자 그녀는 일어나서 교육의 중요성과 청소년들이 어떻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말은 정말 힘이 있었고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태연에게 다가가 질문을 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눴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그녀가 한 사람 한 사람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요. 문화와 사회적 활동이 어떻게 손을 맞잡고 함께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순간들이었어요.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오늘의 일을 되돌아보았어요. 서울은 단지 연구를 위한 장소 그 이상이었어요. 아이디어가 꽃피고 우정이 깊어지는 곳이었어요.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이 더 큰 무언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 큰 의미를 느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제 서울에서의 시간이 단지 학문적인 연구만이 아닐 거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서울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고 저는 그 이야기의 중심에 깊이 얽히게 될 거였어요. 그러나 그때는 그저 이 멋진 도시에서 보고 듣고 느끼며 앞으로 펼쳐질 여정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저는 K-팝과 사회적 변화의 관계에 대해 생각했어요. 음악이란 그렇게나 보편적인 것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자신이 믿는 바를 위해 일어설 수 있도록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건 앞으로의 여정의 중요한 길잡이가 될 교훈이었어요. 내일은 또 다른 탐험과 발견이 기다리고 있는 하루였어요. 서울은 정말 많은 것을 제공하는 도시였고 저는 그 비밀들을 하나씩 밝혀가고 싶었어요. 태연과 함께 가능성으로 가득한 이 도시에 발을 들여놓은 만큼 어떤 도전과 모험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어요. 그 순간 분주한 도시의 소음 속에서 저는 진심으로 집에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서울은 단지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소속감을 느끼고 성장하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여정이 어디로 저를 이끌지 매우 기대하고 있었어요. 서울에 처음 도착했을 때 이 도시는 내가 경험한 어떤 곳과도 다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거리에는 K-팝 음악이 울려 퍼지고 광고판에서는 밝은 불빛들이 화려한 색을 내며 번쩍였어요.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죠. 하지만 이 활기찬 대도시의 표면 아래에는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위기에 직면해 있었어요. 제가 보는 곳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의 흔적이 보였죠. 뉴스에서는 경제적 어려움, 부패 스캔들,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넘쳐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품고 있고 변화를 원한다는 것이 분명했죠. 어느 저녁 서울대학교에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근처 공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궁금해서 저도 그 자리를 지켜보았죠. 공원에는 밀레니얼 세대, 즉 MZ세대의 젊은이들이 가득했어요. 그들은 팻말을 들고 라이트 스틱을 흔들며 민주주의를 위한 구호를 외쳤어요. 분위기는 희망과 결단력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벤치에 자리를 잡고 노트북을 꺼냈어요. 바로 이 장면이 제가 연구하고 싶었던 장면이었죠. MZ세대는 단순히 시위하는 것이 아니라 K-팝에 대한 사랑과 정치적 활동을 결합하고 있었어요. 그 독특하고 강력한 조합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근처에 있던 친구들 그룹은 그들의 좋아하는 K-팝 아이돌과 이들이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영감을 주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은 소녀시대의 태연 음악이 자신들에게 시위할 힘을 주었다고 말했어요. K-팝과 그들의 정치적 행동이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은 정말 흥미로웠죠. 저녁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졌어요. 거리에서는 음악과 구호가 울려 퍼졌고 젊은이들은 라이트 스틱을 일제히 흔들며 하나가 되었어요.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그들의 공동의 열망을 보여주는 증거 같았어요. 그때 지역 밴드가 시위의 대표적인 노래 중 하나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그 노래는 자유와 정의에 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노래를 함께 부르며 목소리를 합쳤어요. 음악이 그들의 동력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모든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있었어요. 저는 서울 곳곳의 다양한 시위 현장들을 다니며 연구를 계속했어요. 각 현장마다 독특한 분위기가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K-팝 문화가 중심에 있었죠. 어느 집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인기 있는 K-팝 곡에 맞춰 댄스를 선보인 뒤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열정은 정말 전염성이 있었고 그들이 싸우고 있는 진지한 목적에 기쁨을 더해 주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온라인에서 실시간 방송되고 있는 시위에 참여했어요.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죠. 수천 명의 한국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같은 변화를 위한 열망을 보였어요. 한국의 움직임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놀라웠어요. 태국, 대만, 미얀마에서도 비슷한 시위가 일어나고 있었고 그들 역시 한국의 변화를 위한 목소리를 따라하고 있었죠. 이 시위들 중에서 MZ세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직하고 메시지를 확산하는 모습을 봤어요. 관련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오르며 K-팝 아이돌들이 자신들의 플랫폼을 통해 이 운동을 지지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덕분에 시위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고 이는 단지 한국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었어요. 어느 날 저는 시위 그룹을 이끄는 젊은 활동가 지훈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는 K-팝이 그들의 노력에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어요. K-팝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에요. 라고 그는 말했어요. 우리는 K-팝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를 때 우리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계속 싸울 힘을 얻어요. 그의 말은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K-팝은 단지 배경음악이 아니라 이 운동의 정체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그 음악은 사람들 간의 연대감을 만들어 주었고, 이 시위들은 단순한 정치적 시위가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모은 문화적 사건들이었어요. 시위가 계속될수록 나라 안의 긴장감도 커졌어요. 정부는 큰 압박을 받고 있었고, 거리에는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존재했어요. 사람들은 함께 노래하며 기쁨을 느꼈지만, 때로는 당국과의 충돌로 인한 좌절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Z세대의 정신은 꺾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처음 시위를 목격했던 공원에 다시 갔어요. 그때의 모습은 익숙했지만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죠. 사람들의 결의가 더 강해졌고 분위기는 더 긴장감 넘쳤어요. 이 운동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는 걸 깨달았고, 변화에 대한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어요. 이 사건들을 기록하는 것은 정말 흥미롭기도 했지만 때로는 벅차기도 했어요. 한국 역사에서 이 중요한 순간을 목격할 수 있다는 건 큰 특권이었죠. K-팝과 정치적 활동이 결합된 이 움직임은 변화를 위한 강력하고 역동적인 힘을 만들어냈어요. 이는 한국 사람들의 회복력과 창의성을 증명하는 것이었고, 특히 그 변화를 이끌고 있는 젊은 세대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며 제가 목격한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시위들은 단순히 정치적 불만을 표출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가려는 세대의 투쟁이었어요. 음악과 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며 문화가 어떻게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느꼈죠. 그 후 몇 주 동안 시위는 계속해서 커져갔어요. 각 시위는 당열과 결단력을 보여주는 장이었고, K-팝은 그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의 사운드 트랙이 되었어요. 서울의 거리는 음악과 정치가 얽히는 캔버스가 되었고, 그것은 사회가 변화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죠.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이 이 경험들에 의해 깊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상승하는 긴장감은 단순히 학문적인 주제가 아니라 실제로 변화되고 있는 삶과 깨어나는 희망들이었죠. 제 연구를 계속하며 저는 이 운동의 본질을 포착하고 그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어야 할 책임감을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상승하는 긴장감은 정말 강력한 힘이었어요. MZ세대는 K-팝을 통해 자신의 불만과 희망을 하나의 운동으로 모을 수 있었죠. 저는 이 특별한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고, 그것은 단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조화로운 시위의 시작이었어요. 해가 막 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이 오렌지와 분홍색으로 물들고 있던 그때 저는 경복궁에 도착했어요. 공기는 시원하고 상쾌했으며 서울의 완벽한 가을 저녁이었죠. 멀리서 도시의 소음이 들리긴 했지만 이곳 경복궁에는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전기가 흐르는 듯하고 희망으로 가득 찬 분위기였죠. 수천 명이 모여서 광대한 마당을 사람들의 목소리와 불빛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이렇게 역사적인 장소가 이제는 민주주의를 위한 현대적 투쟁의 중심이 되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사람들 속을 지나며 저는 흥분과 긴장감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이번이 제가 한국에서 참가하는 첫 번째 큰 시위였고, 단지 연구자로서가 아니라 이 운동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사람으로서 온 것이었죠. 주위를 둘러보니 다양한 연령대의 얼굴들이 보였지만 주로 젊은 사람들의 눈빛에서 결단력이 느껴졌어요. 그들은 손에 라이트 스틱을 들고 일제히 흔들며 어두워져가는 하늘을 배경으로 빛나는 색의 바다를 만들고 있었죠. 그러던 중 음악이 시작됐어요. 소녀시대의 Into the New World가 흘러나왔고, 그 순간 군중은 노래를 부르며 일제히 환호했어요. 익숙한 멜로디가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안겨주었죠. 사람들은 함께 흔들리며 그들의 목소리는 하나로 어우러져 강력한 합창을 만들어냈어요. K-팝이 이 운동의 심장이 되어가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단결과 희망의 상징이었죠. 저는 가장 앞쪽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곳에서 에너지가 가장 강하게 느껴졌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소녀시대의 태연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녀의 존재는 정말 영감을 주었죠. 태연은 군중과 함께 움직이며 열정적으로 노래를 불렀어요. 그녀가 단순히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느껴졌어요. 그녀를 보며 저도 주위 사람들과 깊은 연결감을 느꼈어요. 그러나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어두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연막탄을 던지기 시작했죠. 군중 속에서 공포가 퍼져나갔어요. 연막탄이 공중에 퍼지면서 시야가 흐려지고 숨쉬기가 어려워졌어요. 순식간에 혼란이 일어났죠. 사람들은 기침을 하며 얼굴을 가리고 당황한 듯한 모습으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몇 분 전 평화로웠던 시위는 이제 위험한 상황으로 변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시위자들의 눈빛 속에서 두려움보다는 회복력과 강인함이 보였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돕기 시작했어요. 방향 감각을 잃은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모두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도왔죠. 태연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며 혼란 속에서도 목소리가 강하게 들리도록 했어요. 그녀의 결단력은 사람들에게 전염되었고 점차 군중은 차분함을 되찾기 시작했죠. 저는 제 노트북을 꺼내서 모든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제가 한국에 온 이유와 정확히 일치하는 일이었어요. 문화와 운동이 만나는 강력한 교차점이었죠. 혼란 속에서도 그들의 운동 정신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연대와 목소리로 방해를 이겨내며 그들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어요. 그것은 그들의 사상의 강력한 증거였고 변화에 대한 깊은 열망이었죠. 연막이 조금씩 걷히고 시위자들은 다시 모였어요. 경찰의 존재는 분명했지만 군중은 여전히 평화롭게 유지되었고 그들의 집중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태연이 앞으로 나서서 연기 속에서도 단호한 얼굴로 군중에게 말을 전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여기에 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함께라면 우리가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강화해 주었죠.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생각을 듣고 싶었어요. 젊은 남자 지훈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K-팝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에요. 우리의 희망과 꿈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함께 노래할 때 그것이 우리의 결심을 더욱 강하게 해줘요. 그의 말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그것은 단지 음악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음악이 의미하는 바 변화를 요구하는 하나된 목소리였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시위는 다시 활력을 되찾았어요.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운동은 여전히 굳건했어요. 태연은 군중을 이끌며 또 다른 노래를 불렀고 그 노래 하나하나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강력한 앤썸이 되었어요. 저는 시위자들의 회복력과 조화의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들은 역경 속에서도 당열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가면서 저는 그날의 일을 되새기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운동의 중심은 단순히 노래나 구호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 자신이었죠. 그들의 열정, 연대,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바로 이 운동을 강력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어요. 저는 이제 K-팝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젊은이들에게 목소리를 주고 변화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방에 돌아와서 저는 제 관찰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의 사건은 제 연구에서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문화와 정치가 얼마나 깊게 얽혀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그 운동의 모습은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노트를 마치며 저는 이 운동의 일부가 되어 본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꼈어요. 비록 외부인으로서였지만 한국 청년들의 정신은 전염성이 있었고 그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단지 한 국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영감을 주는 일이었어요. 운동의 심장은 강하게 뛰고 있었고 저는 그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어 영광이었어요. 집회 후 며칠은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어디를 가나 한국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죠. 거리마다 사람들이 시위에 대해 이야기하고 온라인에 영상을 공유하고 작은 승리를 축하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나의 사건이 이렇게 강력한 운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여러 시위 현장을 방문했어요. 그곳의 공기는 언제나 K-pop 음악과 민주주의를 위한 열정적인 구호가 섞인 소리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젊은 시위자들과 인터뷰하며 그들의 이야기와 꿈을 담았어요. 각자 시위에 참여한 이유는 다 달랐지만 우리는 모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고 매일 더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태연 씨는 운동의 중심 인물이 되었어요.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저항의 창하였죠. 어느 오후 저는 시위 현장 근처 작은 카페에서 태연 씨를 만났어요. 그녀는 조용하고 사려 깊은 모습으로 차를 마시며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죠. 제가 다가가자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줬어요. 소피아, 반가워요. 태연 씨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연구는 잘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태연 씨의 영향력이 대단해요. 사람들이 정말 귀 기울이고 있어요. 태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섞인 눈빛을 보였어요. 음악은 항상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방식이었어요.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킬 줄은 몰랐죠. 시위가 계속되면서 국제 언론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에서 기자들이 서울에 와서 이 이야기를 보도했죠. 한국의 독특한 대중문화와 정치적 활동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태국, 대만, 미얀마에서 비슷한 시위들이 일어났고 모두 여기에서 일어난 일들에 영향을 받았어요. 음악이라는 보편적인 언어와 자유와 정의를 향한 공유된 열망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어느 저녁 저는 제 노트를 펼쳐놓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되새겼어요. 평화로운 모임, 강렬한 연설들, 그리고 혼란스러운 순간들까지 모두 더 큰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어요. K-팝은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변화의 힘이었죠. 아이돌들은 단순한 공연자가 아니라 리더이자 희망의 상징이었어요. 윤 대통령의 정부는 점점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시위는 단순한 일시적인 폭동이 아니었고 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요구였죠. 저는 정책들이 조금씩 바뀌는 걸 지켜봤어요. That say black trans lives matter. 공기가 조심스러운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That say black trans lives matter. 이 시기에 태연 씨와의 우정은 That say 더욱 black 깊어졌어요. trans lives 우리는 자주 matter. 저녁을 함께하며 운동과 그 영향력에 대해 That say 이야기했어요. black trans lives matter. 세대와 공동체 간의 격차를 좁힐 수 있다는 생각을 공유했죠. That say 저는 그녀의 헌신과 그녀가 자신의 플랫폼을 이용해 운동을 지원하는 방식에 깊이 감동했어요. 우리의 대화는 자주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와 꿈들로 가득 찼어요. 어느 날 특히 강렬한 시위가 끝난 후 태연 씨와 저는 한강을 따라 산책을 했어요. 도시의 불빛이 물에 비쳐 아름답고 고요한 장면을 만들어냈죠. 우리는 벤치에 앉아 긴 하루를 마친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태연 씨는 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눈빛을 보였어요. 네, 생각해요.
계속 제 음악으로 운동을 지원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가 싸우고 있는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중요해요. 전투에서 이기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녀의 말은 제 마음에 깊이 울려 퍼졌어요. 시위는 정말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아직 갈 길은 멀었어요. 그것은 진정한 변화는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줬죠. 우리가 단결을 유지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주간이 지나면서 운동은 더 큰 동력을 얻었어요. 새로운 리더들이 등장했고 그들은 태연 씨와 젊은 시위자들의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았죠. 커뮤니티 센터와 학교는 사람들에게 권리와 책임을 교육하고 조직하는 중심지가 되었어요. 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고 저는 그 일부가 되어 정말 영광이었어요. 제 연구는 새로운 차원을 맞이했어요. 저는 단순히 K-팝이 정치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역사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죠. 저는 모든 순간, 모든 노래, 모든 이야기를 기록하며 이 기록들이 미래 세대에게 얼마나 중요한 자료가 될지 알았어요. 문화와 운동의 연결고리는 그 어느 때보다 명확했고 그것은 집단 행동의 힘에 대한 강력한 교훈이었죠. 어느 오후 저는 제 노트를 정리하고 있을 때 태연 씨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녀는 음악이 운동에서 맡은 역할을 강조하는 프로젝트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어요. 그 기회에 너무 설레었고 저는 즉시 동의했어요. 함께 작업하는 것은 자연스러웠고 우리의 관점을 결합하니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프로젝트가 풍성해졌어요. 돌이켜보면 지난 몇 달은 정말 변화의 시간이었어요. 한국은 문화와 운동을 결합하는 놀라운 잠재력을 제게 보여주었어요. 시위는 단순한 집회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전통과 현대, 음악과 정치가 조화를 이루는 이야기였죠. 그것은 회복력과 희망의 이야기였고 앞으로도 수년간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거예요. 저는 연구 결과를 발표할 준비를 하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어요. 저는 연구자로서 한국에 왔지만 그 이상을 얻고 떠나는 거예요. 저는 연대의 힘, 음악의 영향력, 그리고 인간 정신의 강함을 목격했어요. 이 교훈들은 제게 영원히 남을 것이며 제 작업과 삶의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거예요. 저는 공항에 서서 옆에 놓인 여행 가방을 보며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K-팝의 음악,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모습이 저에게 큰 인상을 남겼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며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어요. 다가올 일들에 대한 기대감도 느꼈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 저는 정말 특별한 일을 목격했어요. K-팝이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태연과 함께 했던 밤, 그들의 음악이 어떻게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 대화들이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었어요. 이 현상을 연구해서 그 영향을 세상에 알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집에 돌아오자 저는 새롭게 열정을 가지고 연구에 몰두했어요. 저의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죠. 그렇게 제 책이 출판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어요. 선생님들, 학생들, 그리고 학자들까지 모두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특히 중학생들이 제 여정과 자신이 믿는 바를 위해 일어섰던 젊은 시위자들과 K-팝 아이돌들의 이야기를 좋아했어요. 그 반응은 정말 엄청났어요.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이 연락을 주었고 K-팝이 그들 지역에서 어떤 사회적 운동을 일으켰는지 공유했어요. 브라질에서는 팬들이 환경 보호를 위해 평화로운 집회를 열었고 그들의 좋아하는 노래를 애국가처럼 불렀어요. 인도에서는 젊은 예술가들이 교육과 평등을 홍보하는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죠.
한국에서 시작된 문화적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어느 날 뉴욕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서 강연을 하라는 초대를 받았어요. 무대에 서서 청중을 바라보니 뿌듯함과 성취감이 밀려왔어요. 저는 당열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고 전통과 현대적 아이디어가 결합되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설명했어요. 또 한국의 시위에서 보여준 회복력과 음악이 어떻게 저항과 희망의 보편적인 언어가 되었는지를 나눴죠. 강연 후 한 소녀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빛이 반짝이며 태연의 포스터를 들고 있었어요. 선생님, 책을 읽고 저희 학교의 클럽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K-팝을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어요. 라고 말했죠.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은 뭉클해졌어요. 그 시위의 유산이 여전히 살아있고 새로운 세대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한국에서는 시위가 큰 영향을 미쳤어요. 윤 대통령 정부는 시위자들이 제기했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중요한 개혁을 시행했죠. 거리의 소음은 줄어들었지만 변화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K-팝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힘이 되었죠. 아티스트들은 정신건강, 기후변화 등의 다양한 원인을 지지하는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었어요. 태연과 저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우리의 우정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졌죠. 우리는 종종 새로운 프로젝트나 희망과 단결의 메시지를 확산시킬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함께 젊은 활동가들에게 음악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목소리를 높이는 방법을 가르치는 워크숍도 열었죠. 우리의 협력이 실제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는 건 정말 보람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제 여정을 돌아보며 저는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은 회복력과 공통된 목표를 위해 모이는 힘의 중요성이었어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는 진정한 변화가 과거에 대한 존중과 미래를 위한 대담한 비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왔든지 간에 우리는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음악, 문화, 그리고 당열은 국경과 언어를 넘는 보편적인 도구였어요. 이 교훈은 매일 저와 함께하며 제 일과 삶을 이끌어주고 있어요. K-팝의 글로벌한 영향에 대해 더 많이 연구하고 글을 쓰면서 저는 변화의 물결이 더 넓게 퍼져나가는 것을 봤어요. 한때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들이 한국의 이야기를 통해 영감을 얻었어요. 그들은 평화로운 시위와 문화적 운동이 어떻게 의미 있는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배웠죠. 돌아보니 한국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학문적인 추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발견, 우정, 그리고 희망의 여정이었어요. 시위의 유산과 K-팝 변화의 촉매가 된 역할은 제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어요. 사람들이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모이면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오늘 저는 여전히 한국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계속해서 낙관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요. 서울에서의 조화로운 시위는 그저 시작에 불과했어요. 단결과 회복력, 그리고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있으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죠. 한국의 희망의 유산은 계속 살아 숨쉬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설 용기와 변화를 일으킬 힘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 여정은 계속됩니다. 한국의 조화로운 시위가 제게 준 영감을 담고 그 교훈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요. 변화의 힘은 우리 각자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있기에 우리는 함께 희망과 조화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놀라운 일이 벌어진 서울대의 한 연구실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딱딱한 학문의 공간에서 문화적 충돌로 시작된 한 교수의 경험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대화의 시작점이 됐다고 하는데요. 서울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을 가르치는 한 교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충격적인 글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순간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온라인 논쟁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곧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놀라운 문화적 대화의 장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녀는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일을 계기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겪게 된 특별한 경험들입니다. 처음에는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없었던 그들이 어떤 순간을 통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을까요? 한 작은 오해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는지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제 삶의 작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서울대학교 제 사무실에서 컴퓨터 화면을 보며 앉아있던 중 제 심장이 점점 더 빨리 뛰는 걸 느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한국 친구에 대해 글을 썼는데 그 친구가 집에서 적당한 온도를 원한다고 공주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 글을 보고 저는 무언가를 꼭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이름은 에밀리 앤더슨이고 저는 다양한 문화가 어떻게 함께 살아가고 일하는지에 대해 연구한 지 꽤 오래됐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은 후 동아시아 문화를 더 배우고자 한국으로 이주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학위가 있어도 제 화면에서 보고 있던 것은 준비되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 레딧 글은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었어요. 글쓴이는 자기 한국 친구가 여름에는 에어컨을, 겨울에는 난방을 꼭 원한다고 화가 난 듯 썼어요. 왜 그냥 조금 불편해도 참지 못할까? 라고 하면서요.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지나치게 방자한 행동이라고 동의하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어 앉아 사무실 창문 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현대적인 빌딩들이 오후 햇살에 반짝였지만 그 사이로 고즈넉한 한옥들이 곡선 지붕을 자랑하며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오래된 집들에는 모든 것을 설명해 줄 비밀이 있었어요. 바로 온돌 난방 시스템이었죠. 저는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떠다니게 하면서 어떻게 응답할지 고민했어요. 이건 단순히 누군가가 실내 온도에 대해 까다롭게 굴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레딧 작성자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수백 년에 걸친 한국 문화에 관한 문제였어요. 저는 지난 3년간 한국 가정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연구해왔고 그 연구의 중심에는 온돌 시스템이 있었어요. 온돌은 단순히 바닥을 드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마치 역사에서 온 따뜻한 포옹 같은 존재였어요. 한국인들은 1000년 넘게 이 시스템을 사용해 오면서 바닥을 따뜻하게 데워 가족들이 함께 먹고 자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 왔어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특권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한국인의 생활에 깊이 뿌리 박힌 문화라는 걸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저는 다시 레딧 글을 클릭했어요. 그리고 그 글이 수천 번 공유되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 배가 꼬여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댓글들을 읽으면서 한국 사람들을 약하고 특권 의식이 있다고 비난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 말들이 제 한국 친구들뿐만 아니라 제가 배운 이 놀라운 문화 자체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처럼 느껴졌어요. 열린 창문으로 서울 거리의 소음이 들려왔어요. 그 소리는 옛 것과 새 것이 어우러지는 서울의 특별함을 잘 보여주고 있었죠. 길거리 상인들이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있었고 바쁜 비즈니스맨들은 정장을 입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처에서는 아마 한 가족이 온돌 바닥 위에 앉아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일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제 전화가 울렸어요. 멘토이신 이 교수님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레딧 글 봤어? 라고 물으셨고 우리 학과 모두 그 얘기하고 있어 라고 하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저만 이 문제에 대해 강한 감정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서요. 이 교수님은 한국의 도시계획과 건축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건물들이 어떻게 문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이해하셨어요. 저는 레딧 글에 답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만 멈췄어요.
이건 그냥 댓글 하나로 끝낼 일이 아니었어요. 사람들끼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마도 이 오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 간의 편안함과 집에 대한 생각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었어요. 더 긴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제가 다녀왔던 한국의 집들과 그곳에서 저를 따뜻한 바닥에 앉히며 환영해 주었던 가족들을 떠올렸어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그게 자연스러워진 걸 생각했어요. 그게 제가 전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난방 시스템에 대한 사실만 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문화에서 온 삶의 방식과 그 안에서 느낀 소속감까지 함께 공유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저의 사무실 바닥에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 답글이 레디트 토론을 넘어서 훨씬 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요. 때때로 가장 작은 오해가 가장 중요한 대화로 이어지기도 해요. 저는 이제 곧 제 삶을 바꿀 그런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저는 레딧 글에 대해서 이 교수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교수님은 항상 복잡한 문화적 아이디어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는 방법을 아셨거든요. 우리가 만날 식당으로 걸어가면서 저녁 공기는 구운 고기 냄새와 길거리 상인들의 손님을 부르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교수님은 이미 거기에 계셨고 식당 구석에 낮은 나무 테이블에 앉아 계셨습니다. 교수님은 언제나처럼 깔끔한 회색 정장에 둥근 안경을 쓰고 계셨고 그 따뜻한 미소로 누구든지 환영받는 기분이 들게 만드셨어요. 그 식당은 서울의 옛날 흑백 사진들이 벽을 가득 채운 아늑한 곳이었어요. 그 사진들은 서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죠. 에밀리, 어서 와, 앉아. 교수님께서 저를 손짓하며 부르셨어요. 불고기랑 김치찌개 시켜놨으니까 같이 먹자. 교수님 앞에 돌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면서 저도 모르게 군침이 돌았어요. 저는 테이블 건너편에 있는 쿠션에 앉으며 다리를 테이블 밑으로 넣었어요. 이렇게 갑자기 만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교수님.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저는 레딧 글과 그 글이 하루 종일 저를 괴롭혔던 이유에 대해 교수님께 말씀드렸어요. 보세요. 어떤 미국 사람이 자기 한국 친구가 집 온도가 항상 완벽해야 한다고 썼어요. 그 사람은 그걸 공주처럼 행동한다고 했지만 저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수님은 저의 이야기를 잘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완벽하게 구운 불고기 한 점을 떠주시면서 제가 말을 마친 후 눈빛이 반짝였어요. 분명히 이 주제에 대해 할 말이 많으셨던 거예요. 에밀리, 너도 알겠지만 교수님께서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나는 서울에서 30년 동안 건물을 설계해왔어. 모든 프로젝트는 작은 집이든 큰 아파트 건물이든 항상 같은 질문으로 시작해. 어떻게 해야 이 공간이 진짜 한국의 집처럼 느껴질 수 있을까? 교수님은 휴대폰을 꺼내셔서 최근 프로젝트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진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아파트 건물 같으면서도 동시에 전통적인 느낌이 나도록 설계된 건물이었어요. 이 바닥 봐. 모든 아파트에 온돌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단순히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과거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거지. 저는 사진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근데 왜 한국 집에서 온도 조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 깊은 의미를 좀 알려주세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차를 한 모금 드셨어요. 옛날 한국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봐.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여름에는 너무 덥고 습해. 집은 단순히 자는 곳이 아니야. 극단적인 날씨에서 피할 수 있는 쉼터였지. 온돌 시스템은 사치가 아니었어. 그건 생존이었지. 가족들은 따뜻한 바닥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건강하게 지냈어. 교수님의 목소리가 점점 더 열정적으로 변하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제 현대 한국을 생각해봐.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기본적인 편안함에 대한 필요는 변하지 않았어. 한국 사람이 집에서 온도가 적당하길 기대하는 것은 그 사람이 까다로운 게 아니야. 그건 수많은 세대를 거쳐 내려온 전통을 따르는 거지. 저는 제 연구 동안 방문했던 모든 한국 집들이 떠올랐어요. 그 집들은 모두 날씨와 상관없이 언제나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그럼 그게 진짜로 가족과 친구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군요. 정확해. 교수님은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한국 문화에서는 손님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존경의 표현 중 하나야. 누군가 내 집에 오면 그 사람은 완전히 편안하게 느껴져야 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집은 너의 집이다라고 말하는 거야.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 우리는 음식을 다 먹고 나서 계산을 기다리면서 제가 느꼈던 점을 한 가지 더 발견했어요. 바로 그 식당 자체가 교수님의 말이 맞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였죠. 바닥이 따뜻해서 저녁이 좀 쌀쌀한 날씨에도 다른 손님들이 편안하게 음식을 나누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공동체 의식이 정말 살아있었어요. 재미있는 점이 있어 교수님께서 계산을 기다리며 덧붙이셨어요. 많은 외국인 고객들은 왜 우리가 난방과 냉방 시스템에 이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는지 이해하지 못해. 그런데 한국 집에서 제대로 된 경험을 해보면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대. 그건 결코 버릇이거나 과보호가 아니야. 편안함이 사람들을 함께 만들기 때문이지. 그날 저녁, 저는 레딧 글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훨씬 더 명확해졌어요. 교수님 덕분에 그 글이 단순히 온도 조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문화적 전통을 지키는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이제 그 이해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스트리밍을 준비하면서 손에 땀이 나서 침에 닦았어요. 한국의 난방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레디트 게시글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이제 저는 수천 명이 보는 앞에서 한국 문화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이 켜지면서 익숙한 스트리밍 플랫폼의 인터페이스가 보였어요. 이 순간을 준비하는데 교수님이 많이 도와주셨지만 여전히 마음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문화 차이에 대해 차분하게 토론을 하기로 했었지만 다음 연사가 스트리밍에 참여하자 상황이 확 바뀌었어요. 다음으로 브라이언 밀러, 원래 레디트 게시글 작성자를 모십니다. 라고 진행자가 말했어요. 갑자기 제 배가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그 사람을 직접 마주하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브라이언이 화면에 나타났고 그가 앉아있는 곳은 집안의 사무실처럼 보였어요. 그는 파란색 셔츠를 입고 짧은 갈색 머리를 하고 있었고 표정은 딱딱하고 도전적인 느낌이었어요. 스트리밍의 채팅창은 폭발적으로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전 세계의 시청자들이 빠르게 글을 남기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브라이언의 의견을 지지하며 다른 사람은 한국적인 관점을 지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교수님의 논쟁하지 말고 설명에 집중하라는 조언을 떠올리며 깊게 숨을 쉬었어요. 덕터 앤더슨, 브라이언이 말을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의구심이 섞여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온도 조절을 항상 원하는 게 과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제 나라에서는 기온 변화에 대응해요. 불평하지 않아요. 저는 화면에 작게 보이는 교수님을 봤어요. 교수님은 저에게 격려의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어떻게 답할지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브라이언, 만약 1000년 넘게 온돌 난방이 일상인 집에서 자란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건 스포일을 뗀 게 아니에요. 물이나 전기가 집에서 당연하게 나오는 것처럼 한국에서는 집에서의 편안함이 사치가 아니라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브라이언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런데 왜요? 왜 항상 편안해야만 하는 건가요? 그때 제가 기회를 잡았어요.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배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라고 말했어요. 겨울에 전통적인 한국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집 할머니께서 계속 따뜻해요 라고 물으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과하게 걱정하는 것 같았는데 그 후에 그녀가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 문화에서는 손님이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존경과 배려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요. 채팅창은 한국 시청자들의 이야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중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맞아요. 저희 엄마는 항상 따뜻한 집이 따뜻한 마음이라고 하세요. 브라이언의 표정은 살짝 부드러워졌지만 아직 완전히 납득하지는 못한 것 같았어요. 환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불편함을 참는데도 가치가 있지 않나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새로운 목소리가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제 경험을 나눠도 될까요? 라고 시카고에서 온 시청자 사라가 말했어요. 그녀의 댓글이 메인 대화로 올라갔어요. 지난 겨울 저는 한국 가족과 함께 지냈어요. 사라가 설명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온돌로 제 방을 따뜻하게 데워놓았어요. 따뜻한 차를 내주고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많은 관심을 받는 것 같아서 어색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죠. 이건 저를 응석부리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에 오신 걸 환영한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브라이언이 사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표정이 바뀌는 걸 봤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지면서 뭔가 이해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렇군요. 브라이언이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제 문화에서는 편안함을 약함으로 볼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게 연결과 배려라는 거죠? 정확해요. 저는 더 이상 흥분을 숨기지 못했어요. 이건 단지 따뜻함이나 시원함에 관한 게 아니에요. 가족과 친구들이 편안하게 느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집의 온도는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채팅창은 하트 이모지와 응원의 메시지로 가득 찼어요. 처음에는 브라이언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화면 구석에서 자랑스럽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대화가 계속되면서 분위기는 비판에서 호기심으로 바뀌었어요. 브라이언은 한국의 다른 전통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질문하기 시작했고, 다른 시청자들도 각자의 문화 차이에 대한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스트리밍이 끝날 무렵 긴장감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브라이언은 카메라를 바라보며 새로운 이해를 담은 눈빛으로 말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제 문화의 시각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했어요. 그건 공평하지 않았네요. 저는 방송을 마치기 전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우리는 갈등의 순간을 학습과 성장의 기회로 바꾸었어요. 스트리밍은 수백 개의 긍정적인 댓글과 더 많은 문화 토론 세션을 요청하는 메시지로 끝났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기운이 빠졌지만 행복했어요. 제 폰이 울리더니 교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잘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문화를 잇는 다리를 놓는 거예요. 한 번의 대화씩. 그때 갑자기 채팅창이 온통 댓글로 떠들썩해졌어요. 저는 화면 속 브라이언의 얼굴과 끊임없이 올라오는 댓글들을 번갈아 가며 빠르게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때 모든 걸 바꿀 만한 댓글을 봤어요. 뭔가 나눠도 될까요? 사라의 메시지가 다른 댓글들 사이에서 눈에 띄었어요. 운영자가 그녀에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자 사라의 목소리가 떨리며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저는 지난 겨울에 한국에 갔었어요. 사라가 말을 시작했어요. 교환 학생으로 서울의 김씨 집에 묵었는데 그때 첫날 밤을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해요. 저는 의자에 몸을 기울여 집중해서 들었어요. 사라의 목소리가 점점 더 힘을 얻으며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밖은 엄청 추웠어요. 아마 영하 6도 정도였을 거예요. 저는 텍사스 출신이라 그런 추위에 익숙하지 않아서 너무 걱정됐어요. 그런데 김씨 집에 들어가자마자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화면을 통해 브라이언의 표정이 의심에서 호기심으로 바뀌는 게 보였어요.
사라는 계속 말했어요. 김 선생님께서 바로 제가 춥다는 걸 눈치채시고 제 방으로 데려가서 온돌 난방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온도 조절하는 법도 보여주시고 편안하게 지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좀 어색했어요. 브라이언이 말한 것처럼요. 추워서 불편한 게 아니야. 그냥 더 옷을 입으면 돼. 그렇게 생각했죠. 사라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런데 김 선생님께서 제가 절대 잊지 못할 말을 해주셨어요. 한국에서는 따뜻한 집이 따뜻한 마음이다. 라는 말이 없죠. 손님을 편안하게 해주는 건 사치가 아니라 배려와 존경의 표현이라는 걸 설명해 주셨어요. 채팅창은 응원의 메시지로 가득 차 올랐어요. 많은 한국 시청자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전통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김 씨 집에서 보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라는 계속했어요. 점점 더 이해가 갔어요. 매일 저녁 온 가족이 거실의 온돌 바닥에 앉아서 시간을 보냈어요. 조부모님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시고 아이들은 거기서 숙제를 했어요. 김 선생님은 따뜻한 차와 간식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 온돌 난방은 단순한 온도를 넘어서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저는 브라이언의 표정이 부드러워지는 걸 보았어요. 그는 팔짱을 풀고 카메라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어느 날 밤, 사라는 따뜻한 기억을 떠올리며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저는 감기에 걸렸어요. 김 선생님은 바로 제 방의 온도를 더 높여주시고 뜨거운 국과 약을 가져다 주셨어요. 이제 너는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 온돌은 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한 게 아니라 서로를 돌보기 위한 것이었어요. 채팅창은 하트 이모지와 응원의 메시지로 가득했어요. 브라이언도 채팅에 와 라고 적었어요. 사라는 자신감 있게 계속했어요. 한국에서 3개월 동안 지내면서 배운 건 한국의 집들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이 연결되는 곳, 친구들이 모이는 곳, 누구나 편안하고 배려받는 느낌을 가져야 하는 곳이죠. 온돌은 사치가 아니에요. 바로 그런 집이라는 느낌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예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사라가 제가 수년간 설명하려 했던 내용을 그대로 표현해 주었거든요. 그녀의 개인적인 경험이 제 학문적인 설명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해 줬어요. 저는 텍사스로 돌아가면서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사라는 마무리했어요. 이제 손님들을 맞이할 때마다 김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떠올라요. 편안함이란 누리는 게 아니라 사랑과 존경을 보여주는 거라는 걸요. 잠시 방송이 조용해졌어요. 브라이언이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제가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많이 반성했어요. 이해하지 못하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공주처럼 대접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환영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조용히 지켜보던 이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브라이언. 한국에서는 진정한 환대란 모두가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게 하는 거라고 믿어요. 그건 단순히 온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돌보는 공간을 만드는 것에 있어요. 저는 그 대화를 보며 만족감이 밀려왔어요. 가끔은 최고의 가르침이 전문가나 교수님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나오는 거라는 걸 느꼈어요. 사라의 이야기는 학문적인 설명으로는 결코 다리처럼 연결되지 않았을 이해를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채팅창은 계속해서 활발히 움직였지만 이제 그 분위기는 달라졌어요. 논쟁과 비판 대신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적 이해와 성장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순간 우리는 단순히 난방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배우고 있는 중이었어요. 제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라이브 스트리밍 동안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컴퓨터 화면을 끄는 순간까지도 아드레날린 때문인지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석양이 책상 위로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창 아래에서는 학생들이 뜰에서 이야기하는 익숙한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서 느끼는 모든 걸 적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순간이 지나고 나면 늘 하던 습관이었거든요. 이건 제가 첫 현장 조사 때부터 시작한 습관이에요. 가죽으로 된 노트 커버는 오래 사용해서 부드럽게 달아 있었고 페이지들에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찰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오늘 적는 내용은 좀 달랐어요. 오늘은 저 자신의 배움의 여정에 대해 적고 있었거든요. 가끔은 우리를 도전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최고의 스승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적었어요. 브라이언의 표정이 대화 중에 변하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한국 문화에 대해 굉장히 확신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 역시 그를 틀렸다고 증명하려는 데에만 몰두했었죠. 하지만 그 대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둘 다 뭔가 중요한 것을 배운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창가로 다가가 밑을 내려다봤어요. 국제 학생들이 한국 친구들과 함께 앉아서 한국 전통 간식을 나눠 먹고 있더라고요. 한 여학생이 간식을 어떻게 먹는지 설명하면서 포장을 제대로 푸는 방법을 보여주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장면을 보니 처음 한국에 왔던 몇 주가 떠올랐어요. 그땐 모든 게 낯설고 이상하게만 느껴졌었거든요.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이 교수님한테서 온 메시지였어요. 오늘 정말 잘했어요, 에밀리. 당신의 말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교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긴장했었는지 떠오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그는 단순한 멘토가 아니라 한국 문화의 깊은 면을 이해하도록 도와준 소중한 친구가 됐어요. 라이브 스트리밍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전 세계에서 온 시청자들로부터 받은 메시지들이 메일함을 가득 채웠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문화적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해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 질문을 했어요. 특히 한 메시지가 눈길을 끌었어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 한국 학생이 보낸 메시지였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가끔은 저희 스스로도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저는 책장 쪽으로 걸어가서 한국 문화에 관한 책들로 가득 찬 책 등을 손끝으로 쓸어내렸어요. 이 책들 모두 저에게 뭔가를 가르쳐줬지만 오늘 경험은 이 책들로는 배울 수 없는 무언가를 가르쳐줬어요. 문화적 이해의 진정한 힘은 진심 어린 대화와 열린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저녁 시간이 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방을 챙겨 근처에 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점으로 가기로 했어요. 서울의 바쁜 거리를 걸으며 전에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게 주인들이 손님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신경 쓰는 모습,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모습, 그리고 일상 속에 깊이 배어있는 작은 배려의 제스처들까지요.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주인 아주머니인 김 여사님이 제가 피곤해 보이는 걸 바로 알아채셨어요. 제가 말도 꺼내기 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다주며 말씀하셨어요. 피곤해 보이네요. 이거 마셔요. 그녀의 다정한 미소는 제가 왜 이 나라에 반했는지 다시금 상기시켜줬어요. 이 단순한 배려의 행동이야말로 제가 라이브 스트리밍 중에 설명하려고 했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곳이 제 집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힘이요. 차를 마시며 휴대전화를 꺼내 오늘 논의했던 주제에 대한 후속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변호하거나 설명하려는 것보다는 배움과 성장에 대해 쓰기로 했어요. 문화적 이해라는 게 단순히 사실이나 전통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요. 그것은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거라고요. 오늘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배운 것은 전문가라는 게 모든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우려는 자세가 전문가가 되는 길일 수도 있죠.
브라이언의 질문들이 처음엔 저를 짜증나게 했지만 덕분에 한국 문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는 점을 공유했어요. 또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 제가 처음 한국에서 겪었던 환대를 떠올리게 됐다고 적었어요. 글을 올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덧붙였어요. 문화적 이해란 끝이 있는 목적지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에요. 오해는 서로에게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기회이고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면서 서울의 거리가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넌 사인, 길거리 음식 냄새, 사람들의 대화와 웃음소리, 모든 것이 제가 이제 막 온전히 이해하기 시작한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만 같았어요. 몇 년 동안 한국 문화를 공부했는데도 여전히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여정이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의 바쁜 거리를 걸으며 아침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자주 가는 커피숍에 들러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그곳에서 저는 도시가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죠. 학생들이 책가방을 메고 급하게 지나가고, 직장인들은 지하철을 타려고 서두르고, 노부부는 손을 잡고 동네 시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어우러지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고즈넉한 사찰이 반짝이는 유리빌딩 옆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사랑하게 된 서울이었죠.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라이브 스트림에서 만난 브라이언의 메시지였죠. 안녕 에밀리, 다시 한번 고마워. 너가 말한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이 생각해봤어.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 같아.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썼어요. 온돌과 한국 가정에 대한 열띤 토론 이후 브라이언은 정말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 했어요. 그는 한국어 수업도 시작했답니다. 대화가 내 시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었다니 기뻐요 라고 답했어요. 문화 차이를 이해하는 게 처음엔 쉽지 않죠. 핸드폰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보니 한 할머니께서 전통 한옥 앞에서 꽃을 정성스럽게 다듬고 계셨어요. 그 집의 나무 기둥은 수많은 계절을 겪어냈고 그 아래로는 우리가 라이브 스트림에서 이야기한 바로 그 온돌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서울에서의 첫 겨울이 떠올랐어요. 아파트에서 난방이 되는 바닥을 처음 보고 정말 놀랐었죠. 지금은 그 바닥 없이 지내는 게 상상도 안 돼요. 따뜻함을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편안함과 배려를 느끼기 때문이죠. 커피는 식었지만 저는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그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단순한 오해였던 일이 문화 차이에 대한 수천 개의 대화를 이끌어냈죠.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혼란과 배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창밖으로 국제학생들이 지나가며 웃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 여학생은 친구들에게 젓가락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설명하고 있었고, 또 다른 학생은 한국의 음주 문화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어요. 어른에게 술을 따를 때와 받을 때 두 손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그 장면이 제게도 예전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어요. 모든 게 새롭고 혼란스러웠던 그 시절 말이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다음 강의를 위한 노트를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문화 인류학 교수로서 이제 그 레딧 포스트의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문화적 공감을 가르치는 데 사용하고 있죠. 그것은 빠른 판단이 어떻게 오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문화를 배우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예시였어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사라, 라이브 스트림에서 한국 호스트 가족과 함께 지내던 미국인 시청자였어요. 그녀는 기쁜 소식을 전했죠. 서울에서 교수직을 수락했고 다음 달에 이사 온다는 거였어요. 도착하면 저 좀 안내해 줄 수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모든 걸 배우고 싶어요. 당연히요. 라고 답하면서 저는 한국 문화를 배우려는 사람을 돕게 되어 정말 기뻤어요. 전통 찜질방을 가는 걸로 시작해요.
한국 문화를 배우는데 찜질방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어요. 그때 밖에서는 아침에 바쁜 기운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한 어머니가 아이의 재킷을 고쳐 입혀주며 아이가 추운 봄 날씨에 충분히 따뜻하게 입었는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런 간단한 행동이었지만 그것이 바로 제가 한국 문화에서 배운 점이었어요. 바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 편안한 공간을 만드는 것, 그리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었죠. 그날 오후 저는 이 교수님과 점심을 함께 했어요. 순두부찌개를 나누며 교수님께서 제게 그동안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냐고 물으셨어요.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저는 국을 저으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문화 이해는 서로의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질문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그게 바로 네가 훌륭한 교수인 이유구나, 에밀리. 문화는 전통이나 관습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지. 저는 저녁에 집으로 걸어가며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하는 걸 봤어요. 아침에 본 그 한옥집이 다시 보였어요. 할머니는 이제 집 안에서 따뜻한 바닥에 앉아 가족과 함께 저녁을 나누고 계셨어요. 그 장면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 레딧 포스트 이후 얼마나 많이 변화했는지 생각했어요. 비판으로 시작된 일이 결국 배움과 성장의 아름다운 기회로 변했죠. 브라이언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고 사라는 서울로 이사오고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제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레딧에서 또 다른 한국 문화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다는 알림이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이번에는 커뮤니티가 이해와 호기심으로 반응할 거라는 걸 확신했어요. 우리는 이제 서로 배워가고 있었어요. 한 번에 하나의 이야기씩. 저는 아파트에 도착해 온돌바닥의 따뜻함을 느끼며 이것이 바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어요. 문화적 차이를 헤쳐나가고 오해를 풀어가는 일이 계속될 테지만 매 대화, 매 공유된 식사, 매번 혼란이 이해로 변할 때마다 우리는 한 걸음씩 다른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었어요.